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연말 연초를 맞아서 전반적인 경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부동산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전망과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NH투자증권 정보현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만입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아요. 일단 전망을 듣기 전에 올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네네.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2024년 부동산 시장은 1년 전인 2023년 시장하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좀 많은 분들 느끼실 텐데요. 올 초에는 4월 달에 총선이라는 좀 이벤트가 좀 있었고, 네. 아무래도 선거는 정책 변수가 후행하기 때문에 1분기는 좀 정중동하는 이제 관망세가 좀 이어졌었고, 예. 2분기부터는 이제 공약에 따른 어떤 이제 지역별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들도 좀 소진이 되고, 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드라이브 걸었던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는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질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실수요 시장이 좀 더욱 공고해졌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이때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여름에 좀 피크를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거래량이나 이제 매수, 가격 상승률 또한 이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정부는 원래 이제 7월 달부터 예고돼 있던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네네. 도입도 좀 늦추기도 했었는데 9월부터 대출 조이기가 좀 시작이 되면서 추석이 지나고 지금 좀 많이 한산해진 느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 어떤 부동산원 자료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도 이제는 상승률 자체가 음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2025년에 시장의 관심은 옮겨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 때 한산해진 이런 분위기가 일시적일 것일지 아니면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를 두고 관심이 많이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시장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올해 큰 이슈 뭐 있었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금리 인하, 비컷도 있었고 8월 5일 블랙먼데이도 있었고 트럼프 2.0 얘기는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기준으로 네. 전후에 대한 탄력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내 집 마련 준비하신 분들, 올해 준비하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예. 그 한 달 새에 대출금 자체가 한도 예.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네. 무엇보다 이제 금리 자체보다도 그 대출 한도를 네. 좀 축소를 했고, 맞아요. 어쨌든 은행을 어떤 이제 자율적인 창구 지도를 통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네네. 좀 나서겠다. 네. 좀 이게 좀 직접적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초질관 공급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공급으로 인해서 그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그 정책의 어떤 모토고, 네.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대출 규제가 좀 발표된 건 아니지만 네. 은행마다의 또 이게 기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 환경도 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은 좀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 3년 만에 처음 겪는 참여자들의 어떤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공급 쪽으로만 가다가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그렇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제 지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기도 하죠. 사실. 어쨌거나 좀 그런 큰 이슈가 있었고 9월부터 좀 옥죄기도 좀 있었던 한 해의 시장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좀 매매 시장은 어땠었나라는 네네. 것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특히 이제 매매 안에서도 이게 뭔가 신축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고 구축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거나 구축보다는 어떻게든 신축을 가려는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좀 어땠습니까? 실제 신축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였죠. 제가 장표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동산원에서는
그 사람 나이처럼 네. 부동산도 연령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5년 단위로 끊어서 네. 그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이하의 이제 초신축 그리고 20년 초과한 구축 이렇게 네. 비교했을 때 1년치 어떤 상승률을 보게 되면 매매가격 지수가 작년 가을에 5년 이하 같은 경우는 94포인트에서 올해 가을 101.4포인트로 7.4포인트가 상승을 했던 데 비해서 20년 초과하는 구축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93.2포인트에서 96.5포인트로 3.3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만 놓고 봐도 2배 이상 그 상승을 좀 했었고요. 이랬던 배경에는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기존 신축의 희소성이 점점 커졌고 이제 재건축 사업도 정부는 강하게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새 집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신축을 더 선호하는 움직임이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실수요 시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실수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있고 실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실수요의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게 되면 네. 말 그대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의 그렇죠. 어떤 성향이 더 강하다 보니까 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축은 3, 40대가 되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수의 가장 큰 주체가 30대였고 올해는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에 어떤 이제 급락했던 조정을 거치면서 회복장에서는 무주택자가 좀 나섰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주택이 있지만 뭐 교육 여건이나 직주 근접의 어떤 여건으로 주거 상향을 이동을 생각하시는 40대 분들이 올 한 해를 가장 크게 움직였던 한 축이었다. 네. 사실 다운사이징이나 외곽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더 네.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상향 이동하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그래서 상급지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승세가. 예. 네. 올해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딱 생각나는 그 지역 아닐까요? 뭐 강남, 반포, 마포 뭐 그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그래도 정리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강남이 가장 비싸니까 많이 올랐겠지. 그러겠죠, 뭐 그냥.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일단 서울에서 생활권별로 5개의 수급권을 이제 나눠서 보는데요. 네. 도심권은 업무시설이랑 오피스만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없으니까 배제하면 네. 이렇게 4등분해서 예.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동남권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있고요. 생활권이 아니라 25개의 행정구를 한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게 되면 네. 한강변에 붙어 있는 마용성이나 네. 뭐 서초구나 송파구 이렇게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럼 이 두 개의 어떤 교집합을 놓고 보면 동남권에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가장 상급지라는 결론이 나오곤 있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좀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전 피크가 이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 정도였는데 그때 기준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서초, 반포 일대나 뭐 성동구나 다른 좀 상승률이 좀 높았던 지역들은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한 지역도 몇 곳 있고요. 서울시 전체는 90에서 95% 수준까지 지금 차오른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당 매매 가격 기준으로는 3,9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신축 아파트의 네. 신규 분양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넘어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기축도 3,900만 원 이상의 평당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분양도 이제는 4천만 원 이상. 네. 최근에 광운대역 앞에 네.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앵커님 혹시 너무 유명한. 네. 뭐 청약 경쟁률이 물론 이제 중대형 이상은 조금 미달도 나긴 했지만 네. 그 중소형 이제 국평이라고 하는 이제 84 타입까지는 경쟁률이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가 13억, 14억을 초과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되게 궁금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 어떤 레벨이 좀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되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거의 넣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계약금만 해도 네. 당장 현금으로 한 1억 3천에서 5천은 갖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넣어야 되고
또 뭐 이자도 또 만만치도 않고 그럼요.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문득 작년에 네. 그때도 저희가 그 고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 예. 진짜 너무 높다. 네. 제가 토로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그렇다. 분양가가 너무 올랐으니 너무 이제 신축 어떤 분양만 청약만 노릴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초신축이나 네. 아니면 신축 아파트 한 5년 내외 아파트를 차라리 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수요들이 올해 좀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고 그게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이 네. 청약 통장을 해지한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있어야 가져가는데 그쵸. 네. 당첨 확률이 워낙에 낮은 거죠. 네.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지역은 또 분양 가격이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그 말씀 나눴던 대로 그 다시 보자 기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괜찮고 건축물의 감가가 좀 이미 된 곳이라고 하면은 네. 뭐 어느 정도 그 준신축 이하의 연식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고려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게 이제 거래가 나타나면서 매매 시장에 이제 가격으로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분양가가 높으니까. 여전히 분양가가 높으니까 기축을 어느 정도 좀 끌어당기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가격이 이미 좀 낮거나 아직은 회복률이 높지 않은 단지부터 이제 매수세가 좀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또 한 가지 매매 가격을 좀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들 하는데 네. 깡통전세 그 후폭풍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까? 일부는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깡통전세 살 바에는 네. 그렇죠. 불안하니까 네. 아예 그냥 매입해버리는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비아파트 유형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아파트 유형의 쏠림이 더 강해지면서 가격을 좀 밀어 올리는 좀 그런 현상도 좀 있었죠. 그렇지만 깡통전세가 많아질수록 일부는 매수로 전환되는 수요도 있긴 하겠지만 네. 크게 보면 깡통전세가 많아진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어떤 균형이 좀 깨지고 네. 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그러겠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깡통전세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많죠. 네. 네, 올해는 좀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뭐 상황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고요. 네, 전세 가격은 뭐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 빌라에 대한 인식이 저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신혼집을 빌라로 이렇게 하기도 예. 했고 이제 이런 전세 사기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괜히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나 또 가격 상승 압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한 내용 한번 여쭤봤고 네. 그 전세 가격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건 대부분 수도권 얘기죠? 예. 지방은 좀 온도차가 클 거잖아요. 지방은 온도차가 좀 많이 나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한두 얘기는 아니고 아마 이런 이제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어떤 차별화, 국지화되는 양극화 시장이 한 2, 3년 전부터 좀 본격화됐었죠.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입지적인 변별력 없이 전국이 한 방향으로 상승했던 대세 상승장을 지나고 조정을 겪으면서 거품이 쫙 한번 걷어나고 난 이후에는 펀더멘탈이 강하고 수요가 몰리는 곳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고 1주택 중심으로 실수요로만 가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실거주는 그쪽에서 전세나 월세로 하시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하는 건 또 서울 수도권으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가격이 더 벌어졌는데 네네.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지표는 미분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매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강하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판매되는 주택이 다 팔려야죠. 일단은. 그렇죠. 네. 새 집이 팔리지가 않는데 기존 주택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긍정적인 부분은 미분양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그 악성 미분양은 좀 소폭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분양은 감소하지만 중공업 미분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그 양 자체는 예전 위기 때랑 비교하면 훨씬 적긴 합니다만 지금 한 이제 6, 7만 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유동성도 불어넣어줬고 질서 있는 이제 우발 채무나 PF 사업장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는 건 아니고 빠르면 2025년, 네. 늦으면 한 2026년 정도가 그 좀 저점을 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광역시 위주로 해서. 예. 물론 대구나 울산 아직도 안 좋긴 합니다만 소득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착공으로 옮기는 물량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제 그 해소되지 않은 미분양이 점차 해소가 되고 어쨌든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이제 수요들은 그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좀 좋은 곳을 또 사야 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버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지방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한 가닥 위로가 될 만한 전망인 것 같고 매매 가격 동향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세 시장도 한번 보죠. 근데 그냥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매매 시장이 오르면 네. 전세 시장도 따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상호적인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서로 한 방향으로 보통은 최근에 많이 흘러갑니다. 요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매는 이제 자산 가격의 등락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영역이고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는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이제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 시장이라고 합니다. 둘은 다른 영역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조화를 띄진 않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구매력이 있어도 전세로 가고 장기 침체가 되면 매매가는 쭉 우하향하지만 전세 가격은 물가처럼 계속 오르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이게 많아지니까. 붙으니까 사실 집은 이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됐던 게 장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에다가도 정부가 자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도 공적 보증을 해주니까 심사 까다롭게 안 하고 전세 대출이면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60조, 170조 되는 이제 유동성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세 시장에 지금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은 전세도 공간 시장이 아니라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닌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시장은 당연히 자산이니까 금리랑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거나 지금처럼 이제 뭐 피벗을 하게 되면 이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실거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의 대기가 없잖아요. 네. 매매는 매물 내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걷어들이던가.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비싸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는 만기가 돌아오면 지금 꼭 연장을 하던가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매매 시장보다는 한 발자국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의 매매 시장이 약간 상승한 어떤 그 기저에는 전세 시장이 먼저 회복했던 기저가 있었고 예전처럼 매매 전세 갭이 드라마틱하게 붙거나 이런 시장은 앞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장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 한 발자국 가면 매매가 똑같이 따라서 동조와 뛰고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전세가율은 5에서 60% 사이에서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막 7, 80%까지 올라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뭐 입지, 뭐 그다음에 그 뭐 브랜드 가치 뭐 다 따지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집을 사기에는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